네, 안녕하십니까. 전세점 주식방송 UTV 제마케팅 GPD 고소입니다. 오늘은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 이제 외기 냉방을 통한 데이터 센터 효율화 방안과 실제 사례라는 주제로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이가람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슈나이더 일렉트릭 쿨링 솔루션 엔지니어 이가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토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짧은 1분 한 30초 되는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그 영상을 보시고 나서 저희가 토크 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네. 자, 근데 먼저 궁금한 게 네. 외기 냉방을 통한 데이터 센터인데 네. 여기 보면 이제 모듈러 데이터 센터가 나오거든요. 네, 영상이 네. 쭉 그건데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모듈러 데이터 센터하고? 저런 그 모듈러 데이터 센터는 어떤 데이터 센터의 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저런 외기 도입 장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에너지, 그러니까 쿨링으로 인한 그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해서 어떤 저런 그 프리팹 데이터 센터의 효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사례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겨울도 다가오는데 네. 궁금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기 냉방을 통한 거 할 때 사시사철 다 가능한 건지 아니면 네. 특정한 여름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는 건지 그런 좀 말씀해 주셨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름철 날씨가 워낙 덥고 또 습도도 워낙 높고요. 네네.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이 외기 냉방을 하기에 조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한 여름철에는 사실 외기 냉방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네. 한여름 초만 제외하고는 다 가능하다. 네. 자세한 건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더 많이 신설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외기 냉방을 사용한 데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아무래도 지어진 지 이제 몇 년이 지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외기 냉방을 도입한 곳이 거의 없는 편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보통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어떤 RFP,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리콰이어먼트를 만들어서 쓰는 곳에 보면 네. 이제 이런 외기 냉방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 네. 하나의 큰 추세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추세가 나온 곳은 그만큼 데이터 센터가 어떤 에너지 절감에 대한 그만한 압박이 점점 네.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네. 그것이 왜 요즘 와서 왜 이게 더 심해졌을까요? 이런 프레셔가? 아무래도 이제 그 IT 렉 자체 어떤 부하 자체가 높아지면서 이제 그만큼 쿨링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게 됐고요. 네. 이제 어떤 기술적인 진보에 의해서 이런 외기 냉방의 그런 기술들이 많이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도입의 의지를 좀 보이는 고객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기 냉방을 안 썼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외기 냉방을 안 썼을 때는 그 일반적인 그런 쿨링 장비, 그러니까 간단하게 에어컨 같은 것을 통해서 1년 내내 데이터 센터를 냉방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전기 에너지 효율은 그만큼 나빠지겠네요. 네, 1년 내내 에어컨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네, 그렇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우리 문제에서 PUE 있지 않습니까? 네네. PUE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1이 사실 정답이지만 정답은 나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외국 뭐 1.1, 1.2도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평균이다 보니까 어떤 또 안 좋은 곳에서는 한 2.2라는 수치를 얘기했을 때 저렇게 높아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네. 아무래도 좀 국내 그런 그 대형 전산센터 같은 경우는 1점 후반대이기 때문에 또 2.2는 또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중간의 어떤 수치를 봤을 때 2점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직까지 상당히 높군요. 네네. 네. 일단 자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에너지 효율을 되게 많이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높여야 될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외기 냉방을 말씀하시는 건데 네. 외기 냉방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가 가장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다른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다른 쿨링 외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네. 그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고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쿨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아무래도 그 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에너지 소비를 봤을 때 네. 대부분의 어떤 에너지 소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쿨링입니다. 그러니까 100이라고 치면 네. 자 데이터 센터 에너지 소비를 100이라고 칩시다. 네네. 그 쿨링이 그 중에 한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100이라면. 네. IT 렉 이외의 어떤 에너지 소비를 100이라고 봤을 때 네. 거의 한 40%에 육박하는 에너지가 쿨링에 의해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40이 이제 외기 냉방이 도입이 되면 네네. 얼마로 줄 수 있을까요? 40이 이게 외기 냉방 같은 경우는 외기 냉방 장치뿐만이 아니라 그런 그 컨테인먼트 시스템이나 네. 어떤 좀 최적화를 통해서 많이 줄일 수 있는 곳은 절반까지도 줄일 수 있고요. 아, 네. 또 그렇지 않은 곳은 10%에서 20%까지는 네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도가 나왔는데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네네. 외기 냉방에 그래도 적합한 위치에 있다. 네. 그런 말씀하는 겁니까? 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보시면 굉장히 작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네. 이제 일본이랑 높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보시면 좀 초록색 위치로 봤을 때 1년에 6,000에서 5,500시간까지 네. 이 어떤 외기 냉방이 가능하고요. 네. 이거는 이제 공기와 공기의 어떤 열 교환을 통한 그런 외기 냉방을 얘기한 거라서 네. 또 어떤 그 외기 냉방 타입이 조금 바뀌면 이거보다 시간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우리나라에서도 외기 냉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뭐 유럽은 보니까 거의 다 외기냉방 네. 적합한. 그럼 유럽이나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한 중북부 이상은 다 외기냉방에 네네. 적합한 곳인데 네. 이런 곳은 외기냉방을 그러면 외국은 네. 선진국이나 이런 데는 외기냉방 이미 많이 쓰고 있나요? 어떤가요?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참 살기가 좋은 게 여름철에는 많이 덥지 않고 네. 겨울철에 또 많이 춥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기 냉방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라서 대부분의 외기 냉방 장치들이 사실 유럽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남부 지역은 워낙 덥고 습하기 그렇죠. 때문에 외기 네. 냉방 자체가 무의미한데요. 그 위쪽으로 가면 대부분의 신규 데이터 센터가 이런 외기 냉방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어떤 법적인 강제성도 어느 정도 있는 게 이제 그 주에 따라서 어떤 조례를 통해서 아슈레 기준에 따른 그 외기 냉방을 도입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이것이 아무래도 뭐 에너지 세이빙도 되지만 네, 또 이게 외기 냉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요소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외기 냉방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네. 아까 우리나라에서 기존 데이터 센터는 네. 이걸 많이 도입 안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네네. 그 과거 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어떤 방식으로 했고 그 문제점이 뭔지 네. 그거 먼저 짚어주시죠. 네. 네. 이제 일반 항온 항습기와 그런 단순 외기 냉방 시스템을 이제 결합한 그런 네네.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그 겨울철에 바깥 공기가 영하 5도라고 했을 때 이 외기를 일부 데이터 센터로 이제 인입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공기는 네. 이제 아무래도 좀 먼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필터를 거쳐서 들어오게 되겠죠. 네네. 일부 들어온 외기와 네. 데이터 센터에서 다시 리턴된 그 공기 일부가 이제 혼합이 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영하 5도씨 공기만 데이터 센터 내부로 공급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 두 공기를 혼합을 해서 원하는 그 온도의 공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항온항습기 팬을 거쳐서 데이터 센터로 이제 공급이 되면 이제 렉이 이제 냉방된 그 공기를 흡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지금 상당히 이론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 제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게 항온항습기에서 이 댐퍼를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보통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댐퍼 제어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또 필요하게 되고요. 또 댐퍼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어떤 그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 자체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서 댐퍼라는 게 이 그림에서 보면 요거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어떻게 바람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는 그런 바람막이 같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 자체가 많아지고 제어 케이블이 많아지면서 시스템 자체가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저 필터가 이제 외기 조건이 괜찮을 때는 이제 또 꽤 오랜 시간을 쓰지만 봄철, 특히 우리나라 봄철 같은 경우는 이제 황사, 꽃가루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필터 교체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겨울철 공기가 실내로 들어왔을 때 습도가 굉장히 많이 손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 영하 5도씨의 공기가 외부에서는 50% 그런 상대 습도를 가지게 되더라도 데이터 센터 내부로 들어와서 이제 20도씨까지 올라가게 되면 습도는 10% 미만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혼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습도가 뭐 20, 30%까지 높아지지만 그만큼 또 어떤 가습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어떤 아까 댐퍼 보이겠죠? 그런 제어 시스템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또 문제를 파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복잡도가 높아지고 또 환경적인 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외기 냉방 방식은. 자, 그럼 오늘 그러면 그 이가람 게스트님께서 우리가 제시하실 대안이랄까요? 좋은 방법은 뭡니까? 그거 좀 보도록 할까요? 먼저 항온항습기를 이용한 외기 냉방. 이제 외기 냉방을 이제 봤을 때 직접 방금 보신 것처럼 직접 밖에 차가운 공기를 데이터 센터 내부로 가져와서 냉각을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지만 그런 것보단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바깥에 있는 차가운 공기의 어떤 열만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행식 항온항습기라고 하면 이제 바깥쪽에 그 냉각탑이 있고 그 냉각탑에서 그 약 30도씨의 어떤 물이 데이터 센터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온항습기에 응축기로 이 물이 들어가서 항온항습기 압축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제 그 응축기로 들어가서 이제 그 압축기에서 나온 냉매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년 내내 이런 사이클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밖의 공기가 굉장히 차가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드라이쿨러는 늘 그 온도의 물을 공급을 하고 데이터 센터는 늘 압축기를 가동을 하는 그런 구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떠세요? 이 순행식 항온항습기는 많이 쓰이고 있나요?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그 각 여름철, 간절기란 거는 봄, 가을 말씀하시는 거고, 맞습니다. 겨울철하고 이 운전 방식이 좀 다른가요? 어떤 여름철 운전을 보셨을 때는 똑같습니다. 이게 뭐 여름철 바깥 공기가 뭐 거의 30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 날 게 없고요. 보시면 그 항온항습기 내부에 어떤 배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간절기 운전하시는 데를 보시면 여름철에 가지 않는 방향으로 물이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그 실외 드라이쿨러에서 들어온 물이 그곳을 통해서 먼저 이제 코일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봄이나 이제 가을철에 외기가 좀 낮을 때 물 온도를 만일 한 15도에서 20도씨까지만 떨어뜨려 놓을 수 있다고 봤을 때 데이터 센터에서 들어오는 공기는 뭐 24도나 한 25도 정도로 보통 들어오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열교환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온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식혀지는 것만큼 에너지를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그 물은
이제 응축기로 들어가서 이제 압축기가 운전하는 그런 그 필요한 만큼의 응축 열량을 그 응축을 하고 다시 실외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네. 겨울철은 어떻게 네. 운영하겠나요? 이제 외기가 충분히 차갑다면 이제 드라이 쿨러에서 굉장히 차가운 물을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차갑게 만들어진 물을 뭐 10도면 10도, 뭐 12도면 그 정도에 되는 물이라면 바로 그냥 코일로 들어가서 이것만으로 데이터 센터를 냉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별도의 압축기가 돌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소비 전력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에너지 어떤 소비하는 관점에서는 얼마나 이게 세이빙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이제 그 도표를 보시면 네. 이제 밑에 35, 33 쭉 돼 있는 그 부분이 네. 이제 바깥 공기 온도입니다. 네. 이제 바깥 공기 온도가 17도, 15도, 13도까지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11도씨 이후로 되면서부터는 이제 급격히 떨어지게 그렇네요. 되죠. 예, 연두색이 이제 이 외기도입 항온항습기 어떤 소비 전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도표를 보시면 마이너스 5도, 마이너스 7도 그 밑으로가 없는 게 이 그 데이터를 만든 곳이 이제 유럽이다 보니까 유럽은 거의 이제 겨울철에 저렇게 영하 막 10몇 도까지 떨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네네. 저 부분이 데이터가 없는 거고요. 실제로 저렇게 되면 이제 일반 항온항습기는 여전히 많이 전력을 소모를 하지만 네. 이제 그 외기 냉방 항온항습기는 이제 거의 소비 전력이 없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에너지 요거는 각 도시마다 지역마다의 거네요. 네. 서울도 있나요? 서울은 없나요? 서울은 없고요. 네. 거의 뭐 저 마드리드나 저런 파리 이런 부분보다 우리나라 또 겨울철엔 조금 더 춥거나 비슷하거나 하기 때문에 네. 약 20%에서 25%. 우리나라는요? 네. 네. 그 정도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방식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좀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 방식은 비교적 많이 쓰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식, 이게 냉동기를 이용한 외기 냉방 방식. 네. 요거는 항온항습기 방식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거는? 예, 아무래도 국내에 가장 많이 설치된 외기 냉방 어떤 솔루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냉동기를 이용한 것이요? 네. 왜 이것이 아까 항온항습기 방식보다 이것이 더 많이 쓰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고객들이 이런 외기 냉방에 대해서 관심을 사실 많이 가지는 편이고요. 네. 이제 별도의 어떤 추가적인 장비가 없이 냉동기 자체로 이런 외기 냉방이 뭐 각 모드를 바꿔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고 또 그만큼 신뢰성도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선호를 하는 게 아닌가 보고 네. 있습니다. 자, 일단 외기 냉방 냉동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네. 작동 원리 좀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외기 냉방 냉동기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는 사실 똑같이 운전을 하고요. 이제 간절기 때는 아까 그 항온항습기처럼 이제 어떤 코일 자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물이 네. 이제 외기 그 응축기 코일 있는 쪽으로 물이 이제 그 먼저 흘러가서 바깥 공기와 열 교환을 한번 하게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증발기로 가서 물이 차갑게 식혀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자, 여기도 이제 뭐 여름철, 간절기, 겨울철마다 운전보다 좀 다르네요. 네. 네네. 특별히 특이한 점 뭐 어떤 코멘트 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네. 그 각 계절마다 어떤 운전 방식을 그 운영자가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를 그 냉동기 자체의 어떤 제어 시스템에서 외기 온도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네. 그 운전 모드를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굉장히 간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름철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여름철 운전은 이제 왼쪽 부분에 이제 그 압축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네. 압축기부터 쭉 올라가서 이제 코일로 가서 네. 이제 코일에 지금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네. 그 냉매가 흐르는 코일입니다. 네. 그래서 저 코일을 냉매가 지나면 이제 응축이 되고 다시 내려가면 밑에 이제 황금색으로 된 그 밸브가 팽창변이고요. 네. 이제 증발기로 가서 냉매가 증발을 하면서 어떤 그 냉각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일반적인 냉각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점이 5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물이 흐르는 그 사이클입니다. 네. 물이 데이터 센터에서 올라와서 증발기 내부로 들어간 다음에 펌프로 다시 데이터 센터 내부로 이제
보내지는 네. 그 냉동기를 통해서 이제 식혀진 물이 그 냉수식 항온항습기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냉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냉동기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외기 온도가 떨어졌을 때 이제 냉동기는 그 프리쿨링 펌프를 가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올라온 뭐 그 냉수 온도는 이제 보통 10에 15도라거나 아니면 12에 17도, 네. 즉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올라오는 물이 약 15도에서 17도라고 봤을 때 이제 바깥 공기가 뭐 14도 정도가 되면 이제 이런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그 외기 온도가 낮은 만큼 이제 열 교환을 해서 물은 한 번 1차적으로 온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 온도가 떨어진 물은 사실 바로 데이터 센터로 가서 쓸 수가 없는 상태라서 이제 증발기로 가서 한 번 더 2차적으로 냉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이 1차적으로 냉각되는 저 부분만큼 냉동기는 에너지를 이제 세이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겨울철이 네. 이제 온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압축기가 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좀 전에 운전 모드에서 냉매 사이클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네네. 그래서 물이 올라와서 코일에서 열 교환을 해서 다시 펌프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 내부로 이제 보내지는 그런 운전 모드가 되는 거고요. 네. 이 상태에서는 프리쿨링 펌프랑 펌프 그리고 팬만 가동이 되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그렇죠.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상태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아까 각 지역마다 네. 에너지를 얼마 세이빙했는지 대략 뭐 한 20% 언저리에서 20% 30%에서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절감되는 비율이. 요거는 지금 여기 4, 6 요게 온도인가요? 네, 이거? 마찬가지로 그 아, 밑에 부분이 외기 온도고요. 거꾸로 돼 있네. 아까 이제 고온이 여기 있었는데 네네. 이렇게 가는 거네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러니까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이태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태리 온도 기준으로 이제 이런 그 곡선을 가진다는 건데 이태리도 겨울철 날씨가 우리나라보다 좀 따뜻한 편입니다. 그렇죠. 지중해니까 예.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효과가 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아까 그 항온항습기 네. 그 외기 냉방에 비해서 장점이 뭡니까? 이 냉동기의 장점은? 냉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금 더 큰 시스템을 구성할 때 아무래도 좀 유리하고요. 그 프리쿨링 운전 그 모드에서 이제 항온항습기보다 이제 이게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 이제 큰 시스템을 구성을 할 때 네. 많은 대수의 어떤 그 배관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냉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시스템을 구성을 하더라도 메인 배관이 이제 큰 게 하나가 이제 네. 내려가게 되면 이제 그걸 또 분기쳐서 이제 시스템을 구성하기 때문에 대형 시스템에 좀 아무래도 유리한 것 같습니다. 네. 참 실제로 한번 우리 국내에도 이것이 많이 뭐 아까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네. 사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네. 이건 어딘가요, 이건요? 왼쪽 위에 같은 경우는 외국 사이트인데요. 네. 인터액시온이라는 곳이고요. 네네. 이제 프랑스 쪽에 이제 설치된 사이트입니다. 네. 그리고 좌측 하부랑 오른쪽은 이제 네. 국내 사이트인데요. 네. 이제 판교, 아, 판교. 예, 판교 SK CNC에 이제 설치된 그 옥상에 설치된 것. 네, 네, 이 네. 냉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 공기를 받아들여서 또 이제 위로 뿜어주는 그런 공기 순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옥상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우리가 알아볼 게 이제 아까 동영상으로 좀 봤던 네네. 조립식 데이터 센터. 네. 프리패브리케이트 데이터 센터, 또 모듈형 데이터 센터라고도 하기도 하죠. 네. 그죠? 네네. 여기 외기 냉방 장치 보도록 할까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이제 그냥 모듈형 데이터 센터라고 하죠. 발음이 편하니까 이게. 저도 프리패브리케이트 데이터 센터 발음이 힘들어요. 좀. 되게 힘들더라고요. 자, 이 모듈형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쓰이고 있죠.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굉장히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내 정서에 조금 맞지 않는 데이터 센터는 건물 내부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좀 인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그런 게 아닌가. 좀 불안해 하시는구나. 예, 좀 그런 부분이 새로운 걸 좀 네. 도입을 하시기 아무래도 좀 굉장히 실험적이기 때문에 힘든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뭐 미국 같은 데서는 네. 이것이 거의 뭐 신설되는 것들은 다 이런 형태로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많이 되고 네. 있는 편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뭐가 좋은 점이 단순하게 뭐 어떤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네. 뭔가 이 자체가 뭔가 어떤 장점이 엄청 많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아까 조례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그 외기 도입에 네네. 대한 그런 네. 부분이고요. 네. 이런 그 조립식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아무래도 어떤 그 고객이 원하는 그 밀도의 렉에 대해서 고객이 원하는 티어, 그러니까 어떤 티어로 구성을 할지 그런 것들을 다 미리 정해서 제품을 제작한 다음에 현장에 네. 가지고 와서 간단하게 설치만 하면 됩니다. 이미 그 어떤 이 모듈은 다 밑에 공장에서 있으니까. 공장에서 이미 다 만들어지고 네네. 테스트가 된 상태에 와서 그 현장에서는 사실 집안만 닦아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베이스에 이제 이 모듈을 설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 설계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어떤 효율이나 네. 그 금액, 프로젝트 금액 그리고 시공 기간 같은 것들이 다 예상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고요. 네. 그리고 필요한 만큼 이 모듈을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 자체는 또 빅데이터 센터를 고려했을 때 좀 훨씬 더 낫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설치했다가 네. 중간에 어떤 모듈은 또 빼버리고 네네. 그렇게 하기도 쉬운 겁니까? 아무래도 쉽습니다. 아, 네. 그럼 뭔가 또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립형 데이터 센터에 어떤 모듈들이 있는지 구조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그 크게 세 가지 모듈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가장 간단하게 기계 쿨링 그리고 전기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내부 렉이 들어가 있는 IT 모듈 네네.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네 쿨링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냉동기라거나 이제 이런 쿨링 모듈 자체도 있지만 네. 어떤 이 중간에 들은 펌프나 이런 배관 같은 배관 자재들도 이제 이게 모듈형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네. 이제 아무래도 이게 티어에 따라서 이게 물이 흘러가는 그 패스가 그 물이 이제 공급되는 것이 이제 두 방향으로 공급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네네. 쿨링 모듈은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요. 네. IT 모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내부에 어떤 그 보안 시스템이나 아니면 소방 시스템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전기는 이제 고압, 그 중압, 저압반 그리고 UPS까지 예, 다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 이것이 그 모듈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모듈형으로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 센터랑 뭐 융합형으로도 하이브리드 형태로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IT 모듈 같은 경우는 일반 건물에 이제 예전처럼 네.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 외부에 뭐 냉동기나 아까 하이드로닉 모듈을 통해서 어떤 네. 데이터 센터도 구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요 자체가 또 어떤 하나의 모듈을 다 집어넣는 올인원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네네. 자, 요거는 지금 어떤 장표입니까, 네. 이거는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필요한 어떤 렉 수량, 렉 밀도, 그 고객이 필요한 어떤 그 요구 사항에 맞춰서 네, 다양한 예, 지금 컨테이너 크기서부터 모든 네. 것들이 다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배관 같은 것도 네네. 이런 식으로 딱 그 박스 안에 다 돼 있는 거죠? 네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겠네요. 네, 이 중간에 이제 어떤 그 짧은 배관만 이제 설치를 하면 되는 거죠. 이제 뭐 그거는 이제 플렉시블 배관 같은 것으로 연결을 해도 되고요. 네. 중간에 어떤 용접 작업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거 뭐죠? 이게 DIY 예, 가구 다이 네 같은. 그거 같은 개념이네요, 네. 진짜. 네. 자,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500kW짜리 냉동기를 외부에 쭉 배치를 하게 되면 네. 이제 지금 이런 냉동기나 하이드로닉 모듈 같은 게 실내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이제 실내 어떤 공간이 부족하거나 옥상을 사용할 수 없을 때 네, 네. 이런 식으로 외부에 배관 자재 같은 것들을 하이드로닉 모듈에 넣고 네. 냉동기는 어차피 냉동기는 외부에 설치되는 거니까 그렇죠. 냉동기 외부에 설치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이제 IT 장비 이제 IT 는 건물 내부에 있는 들어가 거고요. 있는 겁니다. 네.
자, 여기 에코브리즈 시스템이라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그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제품 이름입니까? 네. 이거는 이제 공기 간접 외기 도입 방식으로 이제 네. 쿨링을 하는 네. 이런 슈나이더의 또 제품명이고요. 네. 에코브리즈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어떤 40피트, 20피트 이런 모듈의 프레임 모듈이 있습니다. 네네. 이 프레임 모듈이 있어서 쿨링 모듈을 어떤 진짜 다이처럼 하나씩 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공기를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어떤 공기 차폐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뜨거운 공기를 흡입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이게 에코브리즈 내부로 와서 이제 바깥 공기와 열교환을 하기도 하고요. 온도에 따라서 물을 분사를 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외기 온도가 높더라도 해당 용량만큼 그런 쿨링 용량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밑에서 이제 위로 바깥 공기를 불어주게 되고요.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공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이때 이 데이터 센터 공기는 어떤 플라스틱 튜브 내부를 지나가게 되고요. 네. 이 위에 공기가 지나가기도 하고 공기가 충분히 차갑지 않다면 이 위에 또 물을 뿌려주는 거죠. 물을 뿌려서 또 원하는 만큼 이제 쿨링 용량이 나오게끔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될 시에는 이제 압축기가 가동이 되면서 이제 냉매를 통한 쿨링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것도 뭐 네. 다양한 이제 어떤 사용자의 따라가지고 다 모듈 형태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네. 20피트, 40피트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건 설치 사례인데 이거는 루마니아 쪽인 네, 거네요. 루마니아에 설치된 거고요. 이제 에코브리즈 같은 경우는 이게 물을 분사하면서까지 이제 외기 도입 프리쿨링을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네. 보시면 PUE가 굉장히 낮습니다. 네. 1.0이고? 이건 단순히 이제 에코브리즈만 통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전체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이상적으로 구성이 됐을 때 이런 PUE가 나오게 됩니다. 네네. 가운데 보시면 지금 렉 가운데 하다의 컨테이너즈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위쪽 그림 네네네. 보시면 네네. 가운데 네. 하다의 컨테이너즈가 되어 있고 위쪽으로 덕트를 통해서 네네. 이제 바깥쪽에 있는 에코브리즈로 이제 뜨거운 공기를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NFC 외기 냉방 모듈, 이거는 뭔가요? 에코브리즈처럼 또 네. 하나의 이제 그런 간접 외기 도입 방식 그런 쿨링 솔루션이고요. 이거 에코브리즈는 뭐가 다른 겁니까, 이거는요? 에코브리즈 같은 경우는 방금 보셨던 프레임이 필요하고요. 네. 프레임에 각 모듈을 추가를 해서 네. 이제 외기 그런 프리쿨링을 하는 방식인데 이런 NFC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모듈이지만 모듈 자체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컨테이너에 이제 이게 뭐 설치가 돼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이 이제 네. 컨테이너 내부에 지금 위쪽에 이제 위쪽에는 NFC가 들어있는 컨테이너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또 이런 외기 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기술적인 특징은 이제 가운데 노란색으로 표시한 네. 저 부분에 이제 히트 파이프라는 것이 들어가는데요. 네. 저 부분에 히트 파이프라는 어떤 이 히트 파이프를 통해서 열교환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어떤 식으로, 개념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이 히트 파이프가 원리가? 이제 일반 파이프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이제 이중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제 하나의 튜버가 있고 그 내부에 또 하나의 튜버가 있는데요. 이게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어떤 데이터 센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 히트 파이프 내부에 있는 냉매가 좀 차가운 상태로 왼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면 네.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뜨거운 공기를 만나서 이게 증발을 하게 되고요. 네. 이게 이중 파이프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증발을 했으니까 기체 상태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밀도가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게 되고 다시 외기랑 열교환을 하게 되면 습증기 상태가 되면서 또 이중 튜브에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습증기니까 무거워서 또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뭐 되는 건지 네. 실제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네요. 네네. 네네. 그래서 이 제품도 그 겨울철 프리쿨링이 있는 것만 아니라 이제 간절기 어떤 그런 외기도입 프리쿨링 운전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온도가 낮은 이제 검구 온도가 15도씨 이하.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낮은 온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네. 온도에서 네. 50kW만큼의 쿨링 용량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습온도 15도씨 이하라고 하는 건 네. 검구온도 15도씨와 이제 습온도 15도씨 이 중간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이제 간절기 운전으로 보는 거고요. 이때는 이제 그 NFC 내부에서 어떤 물을 분사를 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냉각 작용을 좀 이렇게 도와주게 됩니다. 네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 간절기에도 50kW만큼의 용량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여름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압축기를 가동을 하거나 냉수 코일을 통해서 냉각을 하는 그런 보조 냉각 장치에 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네. 자, 이거는 어디서 성당에서 이걸 쓰고 있는 겁니까? 아, 이 스페인의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인데요. 네. 사그라다 파밀리아. 제가 무식해가지고. 네. 정말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성당이. 네네. 네. 저 가우디 성당이라고 보통 많이들 네. 아시는데 이제 이 제품이 이제 스페인 제품인데요. 네. 이제 가우디 성당 이 스페인에 있는 이 건축물에서도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어떤 컨테이너에 설치가 돼서 건물 외부에서 데이터 센터의 어떤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 내부에 데이터 센터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떤 그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그런 데이터 센터를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외부에 설치를 해서 그런 이제 IT 모듈 겸 쿨링 모듈을 설치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사례인가요? 네, 이 토르라는 곳인데요. 네. 이제 아이슬란드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 컨테이너 두 개를 이제 겹쳐놨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는 쿨링 모듈, 네. 밑에는 이제 IT 모듈이 되는 거고요. 네. 보시면 렉 하나당 14kW로 굉장히 고밀도 렉입니다. 네네. 그래서 고밀도 렉을 이제 집중 냉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14kW의 이제 그런 고밀도 렉까지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 보여줍니다. 설치된 곳은 아이슬란드인데 이제 아이슬란드 하면 이제 화산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반 대기 중에 어떤 황의 밀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필터로 사실 그 거를 수 없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데이터 센터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서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간접 외기 도입 방식을 도입한 사례고요. 네. 이런 사실 아이슬란드가 굉장히 시원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간접 외기 도입 방식을 통해서 1년 내내 외기 도입 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Q&A 시간 받기 전에요. 질의응답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크게 아까 지금 세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이 항온항습기를 이용한 외기 냉방, 네. 또 냉동기를 이용한 외기 냉방, 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요번에 뭐죠? 조립형 데이터 조립형 외기 냉방. 네. 네네. 요거 이제 그 차이점과 요런 때는 요런 고객들은 이런 걸 적용하면 좋겠다. 좀 고객 입장에서. 네.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센터가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네. 사실 어떤 솔루션을 적용할 수도 없는 곳이 있고 네. 또 모든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조금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큰 빅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중소형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외기 도입형 항온항습기를 쓰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솔루션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 건물에서 냉각수를 공급하는 곳도 있지만 그 냉각수를 공급하지 않는 곳은 이런 그 외기 도입 항온항습기의 드라이 쿨러를 외부에 설치를 하고요. 네. 내부에 이제 항온항습기를 설치를 해서 외기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규모가 있고 이제 큰 시스템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개의
작은 배관을 설치하는 것보다 네. 하나의 큰 배관을 설치를 하셔서 이 시스템을 구성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국내 대부분의 냉동기를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에는 이 외기 도입형 프리쿨링 냉동기가 상당히 괜찮은 솔루션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좀 이제 높은 PUE를 원한다. 네. 이제 좀 그 뛰어난 솔루션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이런 NFC나 에코브리즈 같은 네. 공기를 통한 외기 도입 간접 간접 외기 도입 방식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사실 이제 투자비를 봤을 때 이제 맨 마지막 이런 NFC나 이제 에코브리즈가 사실 그 중에서 좀 가장 높은 편입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그만큼 효율도 좋고요. 자,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아직 왜 잘 도입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사실 고객 입장 잘 몰라서 아니면은 어떤 지금 그 외기 도입형 냉동기 네.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고객들이 이제 고려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시공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RFP 같은 곳에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서 나오는 곳도 많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고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과 이제 도입에 대해서 충분히 안심하고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앞으로 이제 뭐 향후 몇 년 이후에는 네. 이것이 우리나라도 하나의 뭐 표준은 아니지만 네, 거의 스탠다드 디펙터처럼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나 외국 데이터 센터였던 흐름을 따라서 우리나라가 가는 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미국 같은 곳을 고려를 했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네. 이제 법으로 그거를 이제 강제를 하지 않더라도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을 고객들이 많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하겠고요. 제 스태프는 저기 설문지 좀 링크 좀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가람님 답변해 주시면서요. 질문 잘한 분은 이름을 좀 써주세요. 알겠죠? 이름을 거기다가 수첩에다가 괜찮은 질문. 네, 괜찮은 질문 한 분은 답변하시면서 5분을 써주세요. 5분. 맨 네. 끝에 5분을 이제 불러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진영님, 크랙 등 냉방 시설은 변경이나 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은 비용이 들어가 PUE 개선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데요. 기존 항온항습기 시설에서 외기 냉방으로 교체가 가능한지요. 더구나 데이터 센터의 경우 비즈니스 연속성 관점에서 정지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요. 처음부터 굉장히 좋은 질문이 사실 나오셨고요. 네네. 어떤 사실 쿨링 데이터 센터를 디자인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사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지속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끔 해야 되는데 어떤 냉방 시스템 교체로 인해서 그거를 중단을 해야 된다면 사실 그것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할 고객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거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이상적인 시스템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구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시스템을 이상적으로 구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어떤 시스템을 잘 도입을 해 놓으시면 그만큼 이 시스템 자체가 가져오는 PUE가 가장 높습니다. 네. 기존의 것을 최적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도입 자체를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도입을 하셔서 최적화를 하면 굉장히 낮은 PUE를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어떤 항온항습기를 이제 쓰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냉추식이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외기 도입형 냉동기를 네. 설치를 하시고 기존의 냉동기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뭐 이렇게 철거하는 형태로 가실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조 냉각, 그 뭐 공냉식 장비를 좀 설치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뭐 전혀 불가능한 거는 아닌데요. 만일 쓰시고 있는 항온항습기가 공냉식이나 수냉식이라고 하셨을 때는 네. 기존의 시스템을 쓰시면서 외기 도입을 쓰시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가람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 좀 불러주세요. 이메일 어드레스. 네, KHA KHA 마이너스 RAM 마이너스 R AM 네. 점 점 LEE 네. 슈나이더 일렉트릭 슈나이더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일렉트릭입니까? 네, EL 네. 그 언더바가 아니고요. 아,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입니다. 네. 닷컴. 네, 닷컴.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오늘 그 게스트시 이가람님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좀 댓글창에 넣었으니까요.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변 해드리겠지만 추가로 나중에 그 뭐 자료라든지 추가 지원 같은 것들은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김윤철님 외기 냉방 항온항습기 냉동기의 오동작 발생 시 기반 시설 장애 알람 시스템과의 연동 및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자체적으로 그런 기능이 있는지요? 이 부분은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장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모드버스 통신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런 BMS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시스템으로 알람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기계 자체적으로 알람을 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그런 알람 시스템하고 또 어떤 문자나 전화를 주는 또 그런 장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시스템하고 연동을 하셔도 괜찮고요. 네. 박재범님, 외기 유입 시 먼지 등 유입을 막기 위한 필터링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 굉장히 이게 참 어려운 문제고요. 이게 직접 필터만을 통해서 어떤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 먼지들을 거르는 시스템도 있는 반면에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울철에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공기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네. 그래서 이 들어오는 공기의 어떤 분무 시스템을 적용을 하는 곳도 있는데요. 이제 자꾸 뭐가 추가되는 느낌이죠. 이렇게 네네. 뭔가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시스템을 네네.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적용을 해야 되고 굉장히 큰 그런 데이터 센터라면 이게 가능하지만 사실 뭐 어지간히 크지 않고서야 이런 시스템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자꾸 도입을 해서 네.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건 또 그만큼 리스크를 올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윤미님, 근래에는 건물의 냉방 부하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온의 외기를 도입해서 건물 내부의 온도를 낮추는 외기 냉방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기 냉방 제어 가운데 온도 제어는 건구 온도를 기준으로 하여 외기를 도입하는데 이 경우 외기의 습도가 높은 경우 잡열 부하가 많아 오히려 냉방 부하가 증가할 수 있는 위협이 있는데요.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외기 냉방 솔루션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걱정은 없는지요? 예. 일단 이름 좀 적고. 아까 그 말씀드린,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많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다 말씀드린 건 사실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직접 외부에 이제 공기를 그 데이터 센터 내부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솔루션도 있지만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좀 국내에서 조금은 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간접적인,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간접적인 외기 도입 방식입니다. 네. 실제로 공기가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솔루션은 방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의 어떤 열량만 이용을 하고 버리는 거지 여기서 어떤 공기가 데이터 센터 내부로 들어가는 그런 네네. 구조는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바깥 공기가 좀 들어가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서버 렉이 있고 굉장히 크리티컬한 설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런 솔루션을 소개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외기 냉방이라 해서 외부 공기가 막 들어오는 걸로 네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간접입니다. 간접이네요. 네. 자, 그다음에 한광남님께서요. 히트펌프와 연계해서 제어하는 외기 냉방 시스템도 있는지요? 이게 좀 이게 히트 펌프가 이제 그 흡수식 뭐 냉동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네.
만일 그렇다면 일단은 없고요. 히트펌프가 이제 제가 정확히 어떤 제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나 저희 비슷한 네. 그런 회사들의 어떤 솔루션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심동환님께서 단상과 삼상 모두 지원이 가능한지요? 단상 장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형 장비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네. 보통 항온항습기도 ORT 정도 네. 급의 밖에 단상을 사용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면 네. 그 모터의 용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단상을 네.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김동규님, 모든 데이터 센터에 외기 냉방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듯한데요. 효율성 측면에서 IT 전력 사용량이 어느 정도 규모일 때부터 검토해야 할까요? 사실 IT 전력 사용량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네. 이제 그 렉당 밀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저는 렉당 밀도를 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음, 그러니까 너무 작은 시스템이 아니고 네. 너무 렉당 밀도가 낮은 장비가 아니라면 음, 이런 솔루션을 한번 고민해 볼 법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20RT가 한 3대에서 4대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즈음에서는 이제 외기 도입 항온항습기 시스템을 고려하시거나 그 이상이 되시면 냉동기를 이제 고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류지연님, 기존 항온항습기와 연동은 가능한가요? 제품 도입 시 기존 항온항습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기존의 항온항습기를 아무래도 기존의 항온항습기가 만일 그 냉동기와 그 냉수식 항온항습기를 사용하시는 거라면 네. 기존의 항온항습기는 계속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외기 도입형 그러니까 일반 공냉식 항온항습기를 쓰고 계신다면 사실 그 기존의 장비들은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그 기존의 장비는 기존의 장비대로 사용을 하시면서 네. 어떻게 추가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구성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연동 같은 경우는 이제 글쎄요, 이제 공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크게 기존의 항온항습기와 그 새로 들어가는 항온항습기가 네트워크나 어떤 운전 모드 때문에 연동을 할 필요는 없고요. 네트워크 상에서 그런 연동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원병찬님, 냉방 방식도 중요하지만 실제 데이터 센터 온도를 몇 도만 올려도 많은 에너지 소비가 줄어든다고 들었습니다. 서버의 CPU 동작 온도 허용 범위가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데이터 센터들 중에서 기계실 내 온도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지요? 아무래도 게스트님께서 많은 데이터 센터를 방문하셨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네. 사실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 데이터 센터의 온도를 올리시는 걸 굉장히 겁을 많이 내십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은 이제 그 열복도와 냉복도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냉복도 온도를 그 기준으로 가는 거지 열복도 온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이 데이터 센터의 어떤 효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열복도의 온도가 높다고 해서 걱정을 하시는 고객들도 가끔 있는데요. 네. 30도씨가 그 하달 부분이 막 30도씨가 넘어가게 되면 이게 서버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고민을 하시는데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아까 그 토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그 네. 열복도의 온도가 35도가 넘어갑니다. 거의 뭐 한여름에 그 뜨거운 네. 공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그 콜드 아일의 온도를 그 주의 있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콜드 아일의 온도가 한 20도씨에서 높게는 22도, 24도까지도 보셔도 괜찮고요. 네. 이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어떤 권장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운영자분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그 밀폐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22도 정도의 온도만, 온도까지만, 그러니까 급기 온도가 되는 거죠. 네네. 급기 온도가 22도, 뭐 24도까지만 올라가도 굉장히 효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혜연님, 대규모에 적합한 모듈만 있는지요? 소규모나 작은 전산실에 적합한 NFC 설치가 가능한지요? NF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듈 하나가 50kW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
NFC가 작은 데이터 센터에 좀 그러니까 이게 조립식 데이터 센터가 되면 조금 얘기가 다른데 일반 그 건물 내부에 있는 보통 건물 내부에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그 사무실 귀퉁이 쪽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보통 구축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렇게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실 때는 NFC는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 그 덕트 시스템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외부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데이터 센터 내부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NFC는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맞지 않는 솔루션이 아닌가 싶고요. 작은 데이터 센터라면 항온항습기, 위기도입형 항온항습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심소연님, 구매 전에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이나 제품 구매 시 교육이나 실습이 가능한지요? 일단 견학은 가능하고요. 네. 제품 구매 시 교육이나 실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저희 그 각 부분에 엔지니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부분부터 어떤 그 쿨링 장비의 운영을 하는 또 그런 엔지니어가 다 국내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외국에서 교육을 받고 온 엔지니어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전문 엔지니어가 다 교육을 시켜줍니다. 네. 자, 그다음에 지정우님, 공동 마이너스 70도 냉동고실의 경우에 시스템 에어컨에 냉기 3개와 냉동고 40대의 열기로 공기가 정체되어 순환이 안 될 경우 순환에 대한 솔루션이 있는지요? 영하 70도 굉장히 좋은 냉동고실인데 이게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 이제 아무래도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솔루션은 이제 냉동고실 솔루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곳은 또 전문으로 냉동 창고를 전문으로 솔루션을 하는 이제 업체가 있습니다. 네. 그쪽에 도움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성우님, PUE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그 구글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네. 이제 검색을 하시면 네.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영어로 하면 영어로? 예, 구글에서 한글로 검색을 하셔도 많이 나오고요. 네네. 영어로 검색하시면 더 많이 많이 자료고. 나오겠죠. 예. 그래서 사실 참 보면 이제 이렇게 많은 자료가 있는데 우리가 참 못 사용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네. 이제 가장 간단하게 컨테인먼트는 적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 전산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인먼트를 구성을 하지 않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컨테인먼트를 구성을 하시고 공기 흐름을 좋게 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뜨거운 공기가 어느 정도 이제 밀폐가 되거나 차가운 공기가 밀폐가 되면 네. 이 온도를 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이 차가운 공기의 온도를 높인다거나 뜨거운 공기의 온도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만 하셔도 상당히 그 PUE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네. 백승철님, 실외기가 모여있는 곳은 한여름에도 40도가 훌쩍 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냉방이 가능할까요? 일단 이 냉동기나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는 그 여름철에는 일반 냉동기나 항온항습기와 똑같이 운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일반 냉동기도 마찬가지로 보통 40도씨 정도까지는 그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네. 그 직사광선을 맞을 때 그 장비는 좀 뜨거워지지만 실제로 거기서 이제 어떤 온도계를 가지고 온도를 재보시면 그 옥상 같은 경우 뭐 34도, 35도까지 네. 올라가는 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 정도면 이런 장비는 보통 저기 중동이나 이런 곳에도 설치가 돼서 운전이 되는 네. 장비이기 때문에 이게 프리쿨링 장비라고 해서 그 어떤 시원한 날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뜨거운 조건과 차가운 조건 이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류승민님, 친환경적인 요소인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이용한 외기 냉방도 있는지요? 태양광을 통해서 이제 발전을 하시고 그걸로 이제 그 쿨링을 하시게 되면 네. 이제 될 것 같은데 이 자체를 가지고 쿨링을 하기는 어떻게 보면 이건 태양광이나 풍력은 어떻게 보면 전기를 생산하는 그렇죠.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쿨링이랑 조금 거리가 네. 먼 것 같습니다. 허성희님, 데이터 센터를 쿨링을 위해 물속에 두는 경우도 있는지요? 이게 그 쿨링을 위해서 어떤 네. 절연 액 속에 이 그 서버 렉을 담가 놓는 그런 방식의 네. 쿨링도 있고요. 어. 일단
예, 굉장히 고밀도 장비를 위해서 그 적용되는 솔루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나이더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솔루션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정우철님, 외기 냉방 조정 장치와 시스템 실내 FMS 설비 장치를 같이 연동 가능한지요? 또한 외기 냉방 중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소화 설비 장치와의 연동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 나프3라고 하는 장비하고 이제 외기 냉방 장치하고 연동을 하는 거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직접 외기 도입이 아니라 간접 외기 도입이기 때문에 이제 그 화재가 발생해서 나프3가 이제 분출이 될 때 실내에 있는 항온항습기가 꺼지게끔만 연동을 하면 됩니다. 요 작업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이제 걱정하시는 건 직접 외기 도입을 했을 때 이게 아까 보셨던 그 댐퍼, 그러니까 공기를 조절해주는 그 댐퍼가 데이터 센터 벽면에 이제 부착이 되어 있을 때 이게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나프3가 분출이 됐을 때 그 부분으로 이제 그 소화액이 이제 손실이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솔루션은 그 간접 외기 도입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어떤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또 외부 공기가 들어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네. 임종광님, 공조 방식이 하부 토출형이고 냉복도식일 때 컨테인먼트 내 온도를 일정하게 하려면 컨테인먼트 압력 분포가 중요할 듯한데요. 일정 압력을 어떻게 제어하시는지요? 아, 예,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오늘 그 외기 도입이랑은 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일단 네. 저희 그 항온항습기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중마루 하부에 어떤 압력 센서를 또 놓는 그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마루 하부의 압력을 균일하게 유지를 해야지 그 데이터 센터 내부의 전체적인 공기 그 분포가 고르게 분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항온항습기는 이제 팬 스피드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네. 필요한 만큼 팬이 속도를 조절을 해서 공기를 공급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 공기 그 공급량이 적정한지 이제 이중마루 하부에 그 차압 센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중마루 하부의 압력과 데이터 센터 내부의 압력을 이 압력의 차이를 감지를 해서 이 데이터 센터 그 내부의 그 이중마루 하부의 압력이 충분히 높다라고 했을 때 이 실내기 팬 스피드를 줄여주는 네. 또 너무 낮다고 했을 땐 더 높여주는 그런 운전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인먼트 내부에도 저희 뭐 그 에코아일이라는 제품은 그 내부의 어떤 압력을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램프로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뭐 부족하면 부족하다 많으면 많다라는 그런 어떤 색깔로 표시하는 그런 솔루션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그 이가람님 5분 좀 네.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일단 5분. 네.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네네, 고맙고요. 네네. 일단 이진형, 이진영님, 네. 박재범, 박재범, 남윤민, 남윤민, 네. 김동구, 김동구님, 네. 원병찬. 원병찬, 네. 네. 자, 그 이진영, 박재범, 남윤민, 김동구, 원병찬님 요 5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이메일, 핸드폰 보내시면 저희가 CGV 영화권 2매씩 보내드리겠고요. 오늘 설문에 응해주신 분 중에서 저희가 30분한테 SK 주유 할인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되게 다양한 질문 해주셔가지고 오늘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 질문들이요. 네. 그 토크 IT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거기 지금 댓글로 다 달려 있어요. 네. 바로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거기다 답글을 또 다실 수 있어요. 네. 만약에 시간 좀 되시면 거기다가 오늘 답변 안 하신 것 중에서 이건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 건 답글 좀 달아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그 마지막 한 말씀을 맞춘 걸 하죠. 네. 네. 데이터 센터에 많은 압박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소비 전력에 대한 압박이 사실 가장 크고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외기 도입 그런 솔루션들이 충분히 어떤 이제 도입 가능한 시기가 됐고요. 이제 한 번쯤 고려를 해보실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데이터 센터의 PU를 높일 수 있도록 이런 솔루션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는 거였고요. 여러분 나머지 오후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